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여당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사익이 아닌 공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놓고 당내 개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터라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방문 일정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을 여당의 과제로 제시하며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사이 균형 감각이란 정치인의 자질을 소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집권했다면 사익이 아닌 공익을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사실상 쓴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린 만큼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도 했는데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국내 정치 관련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내홍을 겪는 여당의 결집을 당부한 거란 분석과 함께 정청래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거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출국 직전 진행한 취임 1년 회견에서도 당권 재도전이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를 에둘러 겨냥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끝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거죠.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르네상스 문화 중심지로 꼽히는 피렌체를 찾아 토스카나 주지사와 피렌체 시장 등과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은 협력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성박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특별미사 참석과 기념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인 급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붙기 시작한 당권 경쟁에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녹록지 않은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도가 7%포인트 하락해 57%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대체로 여당이 승리했지만 일부 핵심 승부처를 내준 데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건데 우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정권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이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 데에 이어 김민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럽 순방 출국길 환송 행사에도 정 대표는 빠지고 김 총리가 이례적으로 참석하면서 경쟁 구도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 대표가 이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칫 지지층 분열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 원구성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조작기소 특검법도 적잖은 파장을 낳을 걸로 보입니다. 특검 대상에 대통령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할 경우 이해충돌이란 비판 속에 민심 위반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본인 재판을 없애는 공소취소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다음 달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전국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성숙 장관을 2기 내각의 총리로 파격 발탁한 데 이어 인적 쇄신 작업으로 국정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며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 폭풍이 잦아들고 유럽 순방을 통한 외교 성과를 발판 삼아 지지율이 반등할 거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며 민생 회복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지지율 향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정유입니다. 네, 이탈리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시각으로 오늘 밤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청와대는 순방기간 국정운영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 목요일에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도 귀국 다음 날인 오는 19일 금요일에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또 한 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가미래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진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에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주말인 어제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을 두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짐 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고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의문인데요.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 함을 주워온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터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종합특검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오후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정보사 요원이 주몽골 북한 대사관 측과 북풍 공작을 모의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상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군 통수권자에게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게 맞느냐며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반박을 위해 구치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세간에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구치소 독거실은 신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인 남성이 일자로 누우니 겨우 맞아떨어지는 좁은 공간. 선풍기 한 대와 생활 안내문, 벽걸이 텔레비전 한 대와 선반 정도가 내부 시설의 전부입니다. 법무부가 최초로 공개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흔히 독방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법무부가 전례 없이 독방 내부를 공개한 건 최근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혜 의혹 때문입니다. 이곳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방 3개를 연달아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 법무부는 영상을 통해 독거실이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며 특혜서를 일축했습니다. 신발조차 안으로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낡은 이곳.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앞서 법무부는 방 3개 사용서를 포함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이미 한 차례 반박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청소부 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전담 수발하고 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을 위해 구치소 식단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혜설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추가로 영상까지 공개한 거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 절단된 신체 부위가 발견된 이후 마땅한 추가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동 동선역 추적에 나섰지만 대상 지역 범위가 넓어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절단된 다리를 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수거 차량은 34대입니다. 이 트럭들은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회수센터를 출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범위가 워낙 방대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소 인근의 CCTV를 확인하고 현장을 탐문해야 하는데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 확인하려면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피해자 신원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발견된 다리 부위는 뒤꿈치부터 41cm, 발바닥 길이 210mm 정도로 유전자 분석 결과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교적 작은 발 크기 탓에 학생이나 어린이일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자세한 인적 사항은 오리무중입니다. 과거 2024년 화천 북한강 사건이나 2018년 서울대공원 사건의 경우 시신 발견 하루에서 이틀 만에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당시에는 시신 여러 부위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피해자 신원 확인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며칠째 추가 발견 소식이 없는 데다 다리에는 지문처럼 단번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제로 남은 2020년 인천 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시 경찰은 전국 실종자와 미귀가자 등 50여만 명의 행적을 확인했지만 끝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견된 신체 부위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과거 유사 사건들도 분석하며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하루에 1명 이상이었는데 정부가 10년 안에 이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청소년 자살이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9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9년 사이 무려 45%나 늘었습니다. 재작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명의 청소년이 자살한 건데 정부는 2035년까지 이 숫자를 4.2명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예방과 자살 징후 포착, 치유와 회복의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 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청소년 심리 부검과 사망자 정보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더 많은 자살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AI에게 심경을 토로한 뒤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교육도 병행합니다.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 기준이 필요성, 그리고 방향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청소년 자살 원인 1위인 정신과적 문제 가운데 상당수가 학업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교육에서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것을 완전히 제도로 만들고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으로 확정짓기까지는 조금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체육과 예술 교육으로 자존감을 고취한다거나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으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마음 챙김 동아리, 청소년 힐링 캠프를 운영하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대책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라고 하면 무조건 에이즈에 걸리고 결국 죽게 되는 병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중에는 감염자와 같이 밥을 먹거나 신체 접촉만으로 전염된다는 오해도 널리 퍼져 있는데 치료만 받으면 전염도 병의 악화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HIV는 에이즈라고 불리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과거 HIV 탓에 에이즈에 걸리게 된다면 대부분 사망에 이르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효과적인 치료약이 나오면서 사실상 만성질환처럼 됐기 때문입니다. 감염인의 기대 수명이 비감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80세에 이를 정도입니다. HIV는 치료 가능성뿐만 아니라 감염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접촉만으로 옮을 수 있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감염인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이나 땀, 소변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HIV가 감염된 확률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감염 이후로는 성적 접촉이 가장 많지만 꼭 남성 사이의 접촉으로만 옮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감염 원인 가운데 36%가 이성 간 성접촉이었습니다. HIV의 경우 꾸준히 약을 먹거나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전염을 100%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지금은 성접촉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한테 HIV를 전파시키지 않는 것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감염자 본인은 물론 주변인을 위해서라도 조기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감염인들을 숨게 만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며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현지 시간 일요일에 서명될 예정이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의 핵무기를 금지하는 합의가 14일에 서명될 예정이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나 개발, 어떤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모든 것이 안정되면 우리가 들어가 산맥 깊숙이 묻혀있는 핵먼지를 회수할 것이라며 이후 핵물질을 희석하고 파괴할 것이고 장소는 이란이 될 수도 미국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양해각서 합의 단계에서 핵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논의 중인 양해각서는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 단계에선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동결 자금의 방출이 합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란과 오만이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수료 부과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임박한 가운데 레바논 남부를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내륙으로 계속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3일 레바논 남부 도시 나바티에와 인근 마을에 대피령을 내린 뒤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어 지상군을 투입해 나바티에 인근의 요충지를 점령하려고 시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에 맞서 드론 등을 동원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군 투입을 검토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최근 우라늄 저장 시설을 더욱 강력하게 봉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향후 핵 협상과 검증 작업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CNN은 미군이 지난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 작전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수부대 수백 명이 투입돼 핵시설을 점령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사실상 침공에 가까운 수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와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보류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특수부대 투입 검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People would have gotten killed, so I didn't like it. We could get it right now. I don't think they could stop us if we wanted, but there's no reason to. It's entombed. You use a good word. It's entombed. 미국이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군사 작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이란은 최근 몇 주간 우라늄이 보관된 지하 터널 일부를 의도적으로 붕괴하고 입구에 지뢰를 설치하는 등 핵물질 방어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세력뿐 아니라 이란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반출하거나 이동시키는 작업도 한층 위험하고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선 자국 내 희석 처리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بخواد تعیین تکلیف بشه از نظر ما تنها شیوه رقیق سازی اونها هست در داخل ایران. 하지만 이란이 핵물질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우라늄 잔량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우라늄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은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MOU가 체결되더라도 이란의 우라늄 저장 시설 요새화로 이후 60일간 진행될 후속 핵협상이 더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500일을 훌쩍 넘기며 1차 세계대전 기간을 추월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국지전을 넘어서 전 세계 안보와 경제를 뒤흔드는 구조적인 위기로 번졌는데요. 방산 패러다임을 바꾼 비대칭 전력부터 신냉전 구도까지 이번 전쟁의 거시적인 파급력을 짚어봤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호전과 첨단 무기가 뒤섞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공식을 완전히 깼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전차와 함정이 수백만 원대 무인기에 무너지는 가성비 전쟁이 입증됐습니다. 전 세계 방산 패러다임이 비대칭 전력으로 급변하며 각국 국방비 지출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So you may have a counter-drone system, but they may have a very limited utility against the increasingly sophisticated uninhabited aircraft designs that we see Ukraine using. 글로벌 지정학은 뚜렷한 진영 대결로 쪼개졌습니다. 나토에 맞선 북중러의 밀착으로 신냉전 구도가 굳어졌고 이는 다원적인 지정학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경제 역시 또 다른 전장입니다. 에너지에서 촉발된 자원 무기화는 핵심 광물 전반으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경제적 효율보다 안보를 우선하며 찢겨나간 공급망은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뇌관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요동치지만 정작 전장은 출구 없는 교착 상태입니다. Головна проблема в тому, що Путін зараз не готовий до припинення війни, психологічно не готовий. Вони інерційно говорять і про Анкорідж, про те, що Україна має віддати Донбас. 미국의 참전으로 끝난 1차 대전과 달리 이번엔 러시아의 핵무기 탓에 서방의 개입이 차단됐습니다. 확전도 압도적 승리도 불가능한 기형적 딜레마. 결국 이 기나긴 잔혹사의 끝은 전장이 아닌 미국의 외교 정책 등 외부 변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미토스를 비롯한 엔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 모델에 외국인들이 접속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 당국의 지침에 따라 모든 외국 국적자의 페이블5와 미토스5 접근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악의적인 해킹이나 생화학 무기 생성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페이블5의 안전장치를 이용자들이 이른바 탈옥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시행해 우회할 수 있다고 정부가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베이징 방문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행했던 딸 주애가 정작 평양 안방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의 방북 행사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정상 외교 본질에 집중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세습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순간 레드카펫 위에서 시 주석을 기다린 건 예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따뜻이 맞이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양 정상은 공식 환영 행사와 정상회담은 물론 각종 부대 행사도 빠짐없이 함께하며 공항 환송까지 최소 9차례에 걸쳐 스킨십을 이어가면서 최고 수준의 의전이 연출됐습니다.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며 조중 친서는 위대한 사육사를 아로새기며 길이 무궁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도 일정마다 시 주석의 배우자 펑리위안을 전담 수행하면서 모처럼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서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공식 행사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한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일정에선 베이징 도착과 출발 과정에서 남아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번엔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일단 정통 외교 관례를 따르고 정상외교 본질에 집중하려 한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주의 미동행은 아직 후계자 공식 단계가 아닌 만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이슈 분산의 사전 차단을 통해서 북중 관계 강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중국 측의 외교적, 정치적 부담을 고려했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일당 지배 체제로서 사회주의 국가란 공통 분모를 갖고는 있지만 중국에도 북한의 4대 세습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 전 세계에 송출되는 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권력 세습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요. 지난번 베이징 방문에서 이번 시진핑 방북도 김정은으로서는 김주의 문제로 좀 아픈 대목이다. 후계자 조기 부각의 속도 조절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주애가 아직은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메시지를 제한적으로 담당한 결과로도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시작 전까지만 해도 큰 관심을 못 받았지만 우리 대표팀의 경기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거리 응원전이 펼쳐졌고 포털 스트리밍 플랫폼도 역대 최고 접속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 골이 터지자 사람들이 얼싸안습니다. 프로야구 흥행과 축구협회 논란 등으로 개막전만 해도 월드컵 열기가 이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표팀 경기가 시작되자 달라진 겁니다. 한 골 먹혔을 때 많이 가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저희 대표팀이 이제 되게 저력을 가지고 경기 임해줘가지고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온라인 중계 채널인 포털 스트리밍 플랫폼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48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플랫폼 역대 최고 기록인 76만 명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평일 오전이지만 TV 시청률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전국 기준 KBS2는 8.5%, JTBC는 5.7%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최근 월드컵이 주로 밤과 새벽에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한국 대표팀 경기는 오전과 낮 시간대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보기 드물게 시민들이 일과 시간에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간절하게 바래온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승리를 이렇게 또 원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딱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무엇보다 월드컵 국가대표팀 경기가 가진 힘도 작용했습니다. 평소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함께 지켜보게 하는 몇 안 되는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표팀이 역전승 드라마까지 써내면서 잠잠했던 열기가 한꺼번에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한민국 대표팀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월드컵 무대에서의 정말 투지, 이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다운 축구를 보여줬다라는.
16년 만에 축구대표팀이 일궈낸 월드컵 1차전 승리. 모두 같은 경기를 보고 하나가 되는 월드컵만의 힘을 오랜만에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시원한 승리를 거둔 이면에는 의무팀의 공이 컸습니다. 고지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우리 선수들은 체력면에서 체코를 압도했고 38도 고열에 시달렸던 오형규 선수는 바로 회복해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코를 무너뜨리고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승리를 가져온 오형규의 결승골. 천금 같은 승점 3점을 만들어낸 오형규는 경기 당일 아침 38도의 고열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경기 출전 자체가 불투명했는데 의무팀이 준비해둔 치료 프로토콜을 즉각 가동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빠르게 회복했고 경기장에 도착할 즈음에는 거의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다는 게 의무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저희는 모두 오늘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90분 끝날 때까지 결국 저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 체코를 체력면에서 압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의무팀이 계획한 완벽한 고지대 적응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발고도 1570m에 이르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대표팀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정 캠프를 차리고 2주 이상 체계적으로 고지대 적응 훈련을 마쳤습니다. 체력을 극대화하고 훈련 능력, 경기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5번의 선수 개개인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코전을 앞두고 훈련 도중 발목을 다쳤던 수비수 김태현이 멕시코와의 2차전부터 출전이 가능할 정도로 컨디션을 되찾았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 발목을 다친 배준호 역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선수들을 돕는 의무팀의 헌신 속에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여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맞춰 유통업계는 소비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평일 오전 경기와 역대 최장 기간이라는 이번 월드컵의 특징에 맞춰 주류업계와 치킨, 편의점, 백화점까지 다양한 유통업체가 마케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한 맥주 회사가 서울 강남에 마련한 월드컵 행사장.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처럼 직접 공도 차보고 있는 힘껏 소리 높여 응원하며 월드컵 분위기에 빠져봅니다. 일단 선수분들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잘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다른 주류업체 역시 손흥민 선수를 앞세운 마케팅으로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류업계가 월드컵 특수를 잡기 위해 분주하지만 이번 월드컵 분위기는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늦은 밤까지 거리 응원과 치맥 문화로 상징됐던 과거와 달리 대표팀 경기가 평일 오전 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도 오프라인 응원전보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상품과 이벤트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대표팀과 선수들의 굿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과 관련된 굿즈를 살 수 있고 라커룸이 재현된 공간에서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 축구 관련 용품에 집중하고 있다면 식품업계는 월드컵 햄버거 세트와 커피 등 집에서 경기를 시청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먹거리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킨업계는 치킨과 경기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젊은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는 음료 브랜드와 함께 서울 홍대에서 대표팀 유니폼을 경품으로 골럭키 게임 등을 진행하며 월드컵 소비 수요 선점에 나섰습니다. 평범한 편의점도 월드컵 시즌에 맞게 마케팅을 하니까는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실감이 가네요. 과거 월드컵이 치킨과 맥주에 동무되었다면 이번 월드컵은 편의점과 간편식, 백화점까지 가세한 종합 마케팅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일 낮 경기와 길어진 대회 기간 속에 월드컵 특수를 잡기 위한 유통업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미국 비자 인터뷰 예약 사이트가 최근 잦은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현지에 나가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자 신청인들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접속자 수가 많아 대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 예약 사이트에 접속 대기 안내 문구가 뜹니다. 어렵게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뜨지 않아 아예 로그인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관광 비자인 이스타를 제외하면 미국 비자는 모두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예약이 오직 이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 예약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보이는 것처럼 비자 신청을 위한 화면은 뜨지 않습니다. 최근 이런 접속 장애가 반복되면서 비자 인터뷰 예약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을 대행하는 업체들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큰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닌데 지금 거기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니 저희가 기타 중요한 업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 여러 대를 켜놓고 예약을 하려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일을 하나 맡으면 고민이 돼요. 고민이 돼. 네, 예약 자체가 안 되니까. 어저께도 내가 집에 가서 2시까지 했어요. 2시까지 한 명을 받듯이 했는데 돈만 냈어. 이러다 보니 당장 미국 현지에서 일을 해야 할 노동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습니다. 제가 미리 발권을 해놓은 인원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10명이라고 치면은 5명 정도는 출장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 달 뒤 출국을 앞둔 유학생들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기숙사 계약을 할 때 기숙사 측에서는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서 비자 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뭔가 인터뷰가 계속 미뤄지니까 좀 답답하고. 외교부는 해당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한다며 원인을 우리 정부가 확인하긴 어렵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미 측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고유가와 정부 보조금 확대로 올해 들어 국내 전기차 판매가 부쩍 늘었지만 정작 판매 실적은 수입차들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테슬라 모델 Y가 처음으로 국내 모든 차종을 제치고 월간 판매 1위에 올랐고 중국 업체들도 한국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현대차나 기아가 아닌 테슬라의 모델 Y였습니다. 지난달 국내에서만 8,762대가 팔리면서 2년 넘게 1위를 지켜온 기아 소렌토를 제치고 국산 수입차를 통틀어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차 단일 모델이 월간 판매 1위에 오른 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입니다. 이란 전쟁발 고유가에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눈을 돌린 데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들여온 모델 Y 가격이 보조금을 포함해 3천만 원대 후반대까지 낮아진 덕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내 도입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역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까지 테슬라의 누적 판매 대수는 4만 5천 대가 넘어섰고 수입차로는 처음 연간 판매 10만 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강호,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공략도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BYD는 지난 4월 국내에서만 2,023대를 판매했습니다. 국내 진출한 일본 브랜드 3곳의 판매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BYD가 SUV 전기차 가격을 4천만 원대로 끌어내리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의 가격 인하 경쟁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를 표방하는 스웨덴 폴스타는 물론 현대차 역시 아이오닉 가격을 낮추는 등 시장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절반가량을 테슬라와 BYD가 가져가면서 정부 보조금이 외국 기업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도 이 때문에 다음 달부터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선정할 때 국내 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최소화한다 아니면 주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차 등을 좀 더 크게 격차를 벌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춤했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되살아난 가운데 이번 정부의 보조금 개편이 국내 자동차 업계를 지켜낼 실질적인 방어막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치유 농업 이야기입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참여하는 치유 농업 프로그램. 텃밭에 들러서 채소에 물을 주고 그동안 얼마나 잘 자랐는지 살펴봅니다. 빨갛게 익은 보리밥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덤. 따보고 예. 만져도 보고 예. 그렇게 하시죠. 아, 그럼 뭐가 좋으세요? 내 마음이 새겨지어 상쾌해요. 그렇구나. 오늘은 피자 만드는 체험도 있는 날. 이 치유농장은 지역 치매 안심센터와 독거노인센터 그리고 가족 상담센터 등과 협력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들을 모시고 할 때는 최대한 마음에 있는 거 많이 이끌어내드리려고, 그리고 저도 좀 즐겁게 많이 이렇게 응원해드리고 칭찬해드리려고,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진청 연구 결과 치유농업은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매와 편마비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진청에서는 치유 농업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치유 농업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청 접수와 심사를 통해서 올해 초 처음으로 시설 인증을 받은 치유 농장은 91곳. 치유농업이 체험을 넘어 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우수한 치유농업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진원은 올해도 시설 인증 신청을 받아서 100곳가량을 치유농장으로 추가 인증할 예정입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초여름 축제인 동해시 무릉별 유천지 라벤더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폐광산을 보랏빛으로 물들인 라벤더 정원에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깎아지른 회색 절벽 아래 축구장 3개 규모의 라벤더 정원이 펼쳐집니다. 활짝 핀 13,000본의 라벤더가 바람에 일렁이며 보랏빛 물결을 이룹니다. 꿀벌이 부지런히 오가는 꽃밭 사이에선 사진을 찍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라벤더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향기도 좋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라벤더 정원과 이어진 길이 65m의 출렁다리 위에서도 보랏빛 장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옥빛 호수에서는 카약과 오리배를 타며 초여름 더위를 식힙니다. 이곳은 50년 가까이 석회석을 캐내던 폐광산 부지입니다. 흉물로 남을 뻔했던 현장이 지금은 정원과 호수, 체험 시설을 갖춘 이색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별빛이 피는 라벤더를 주제로 한 올해 축제는 라벤더 꽃다발과 향 주머니 만들기 등 체험 행사를 대폭 늘렸습니다. 개장 시간도 밤 10시까지 연장했고 확충된 경관 조명과 레이저쇼로 야간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전혀 폐광산 같지가 않아서 좀 놀랐고요. 특히나 이렇게 라벤더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동해시 무릉별 유천지 라벤더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그룹 BTS가 데뷔 13주년 기념일이었던 어제 부산 월드투어 콘서트에서 5만 5천 명에 달하는 팬들과 함께 뜻깊은 날을 자축했습니다. BTS는 공연에서 팬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아미들이 즐기는 모습이 가장 큰 생일 선물이라고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멤버들은 공연 전후로 개인 SNS와 팬 플랫폼에도 잇따라 글을 올려 모든 게 그동안 함께해준 팬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부산 공연에서 팬 11만 명을 만난 BTS는 오는 26일부터 유럽 투어에 나섭니다. 전지현, 구교환 주연의 영화 군체가 관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군체는 그제까지 누적 관객 496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어제 오전 500만 고지를 넘었습니다. 군체는 관객 100만부터 400만 달성까지 올해 개봉작 최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후 흥행 속도는 다소 꺾였지만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 경기와 전북에는 최고 50mm, 그 밖의 지방도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까지, 그 밖의 지방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1도, 대구가 19.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와 대전이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